네, 안녕하세요. 소아당뇨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개최하는 제로디엠 스라벨 2차 캠프 어제부터 이제 3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약학교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학 채널 비욘듀에서 PD로 근무하고 있는 약사 정진이라고 합니다. 전, 저는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의 약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규 약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당뇨 치료를 위해서는 먹는 약이나 이제 주사제를 매일매일 접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세히 알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과 올바른 약 복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박정규 약사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잘 기록해 주셨다가 강연 후에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강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정규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당뇨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의학교육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당뇨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병증에 대해서 이런 약으로 제대로 사실 당뇨라는 것이 약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식이, 운동, 약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 삼각형처럼 균형을 이뤄서 모두 제대로 잘 관리가 되었을 때 사실 혈당 관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축 중에서 한 가지 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약물요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만약에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은 또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만성합병증, 급성합병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뇨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뇨병이라는 이 병의 명칭이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사실 소변에 당이 나온다라는 건 현상이죠.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은 고혈당이거든요. 혈액 속에 당이 높아서 나타나는 병이다.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이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대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대사성 질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고혈당과 대사성 질환으로 당뇨병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인슐린, 우리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었지만 그것이 감수성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 조금 전에 안과 질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안과 질환을 비롯하여서 심혈관계, 신장, 망막, 신경통, 말초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눈, 공파, 신경, 심혈관 모든 부위에서 우리 몸에서 어제 배정환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몸의 혈관은 손톱, 발톱하고 머리카락 외에는 다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온몸에서 합병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핵심은 고혈당이라는 거죠. 피에 당의 수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형 당뇨, 2형 당뇨, 기타적인 당뇨, 임신성 당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성인들은 대부분은 제2형 당뇨를 가지고 있죠. 1형 당뇨는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소아 시기부터 시작되는 당뇨를 우리가 1형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당뇨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병은 제2형 당뇨가 되겠습니다.
일형 당뇨는 전체 당뇨 환자의 약 10% 정도, 유년기, 성인 초기에 진단이 되는 거고요. 이분들은 인슐린 분비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의 투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제2형 당뇨는 제2형 당뇨는 약 90%, 전체 당뇨인들 중에서 약 90%의 환자가 2형 당뇨에 속하고요. 이분들은 인슐린이 없지는 않아요. 1형 당뇨하고는 비교가 되게 인슐린 분비가 없지는 않은데 분비되는 양이 적거나 아니면 분비되어 있는 인슐린이 잘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이래서 생기는 것이 2형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만인 분들이 많고요. 당뇨.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당뇨인들이 모두가 다 비만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만이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고혈당이 일어나는 원인, 우리 몸에서 고혈당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인슐린 분비 장애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말고도 인크레틴이라는 말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 15년, 20년 전부터 인크레틴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것을 이용한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크레틴, 우리 몸 속에 있는 인크레틴이라는 것이 감소가 되게 되면 역시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 재흡수가 증가되거나 흡수가 감소되거나 당신생이 증가할 때도 고혈당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 하면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당뇨병 약을 만들거든요. 이런 원인들을 차단하거나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당뇨병 약입니다. 요 그림은요, 당뇨병이 유병되기 시작했을 때 연수로 봤을 때 식후혈당, 공복혈당,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량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당뇨 유병 기간 시작점, 제로점을 봤을 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식후혈당도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공복혈당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량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굉장히 만성적이고 계속해서 되는, 어떻게 보면 나의 평생, 만약에 발병을 한다면 평생 동안 가는 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임신 당뇨는 사실 조금 별개의 개념인데 나는 원래 당뇨가 없었어요 하는 분들도 임신 기간 중에 갑자기 당뇨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신 24주, 28주 사이에 당부화 검사를 실시해서 만약에 혈당이 높게 나타나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하고 인슐린으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임산부들은 먹는 당뇨약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으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하면 3다를 주로 꼽거든요. 3다, 세 가지가 많다라고 해서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소변도 많이 누고 그렇지만 체중은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겪으면서 당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무증상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처음에 진단되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증상이 뚜렷하지 못하고 그냥 좀 피로하네, 요즘에 좀 목이 많이 마르네, 피곤하네 이런 정도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진단되기까지도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이 넘으면,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이 넘으면,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6.5%가 넘으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정상과 당뇨병 진단 그 사이의 구간을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여기는 당뇨병으로 진단이 된 것은 아닌데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아직 약을 먹지는 않지만 식이와 운동을 조절을 했을 때 잘 조절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화혈색소 요즘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피 속에는 헤모글로빈, 혈색소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이 수명이 90일에서 120일 정도 되거든요. 우리 피 속에 우리 피가 빨갛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혈색소 헤모글로빈이고, 그게 한번 생성이 되면 90일에서 120일 정도 있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혈색소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어 라는 그 퍼센트 비율을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5%를 넘으면 당뇨로 진단이 되거든요. 우리 그냥 정상인들은 뭐 5% 초반대, 5.5% 뭐 이 정도 수준이 정상인 수준인데, 6.5%가 넘어가면 당뇨로 진단이 되게 되고, 이 당화혈색소가 뭐 그래도 잘 조절되는 분은 한 6.5%, 7% 이런데 10%, 12%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병원에서 보면. 당화혈색소는 헤모글로빈에 당이 붙어 있는 정도를 보는 거고, 혈색소는 90일에서 120일 정도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이. 그래서 이 수치는 금방금방 변동되지가 않습니다. 그 헤모글로빈이 있는 한은 그 당이 붙어 있는 헤모글로빈은 계속해서 보이니까요. 손가락 끝을 찔러서 보는 순간순간으로 보는 혈당은 무수히 변하죠. 아침에 볼 때 다르고 저녁에 볼 때 다른데, 당화혈색소 수치는 한 달, 두 달, 석 달, 달 단위로 봤을 때 변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헤모글로빈이 살아있는 한은 그 당이 붙어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혈당 관리를 잘 하느냐 하는 척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간순간으로 재는 혈당은 어떻게 보면 무수히 변하지만, 당화혈색소가 낮으냐 높으냐는 이 환자가 꾸준히 당뇨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고, 또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에 따라서 합병증의 정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화혈색소가 진짜 제일 중요한 좀 지표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화혈색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따가 강연 후에 그 질문 시간 잠시 가질 건데, 그 좋은 질문 해주신 두 분께 리브레도 추첨을 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강연 들으시면서 질문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당화혈색소와 혈당과의 관계가 이렇거든요. 6%로 유지되는 분은, 6%대인 분들은 평균 혈당치가 126 정도이지만, 10%인 분은 240, 12%인 분은 200, 평균 하루 혈중 평균 혈당이 거의 300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 혈당치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는 한 20년 전 그 이전에는 당화혈색소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와서 그때 딱 잰 그 혈당을 가지고 환자분 지금 혈당 관리 좋으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약을 드리고 그랬는데, 병원에 왔을 때는 수치가 좋았는데 합병증은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라는 개념이 생기고부터는 이 수치를 보고, 아, 이분이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나 못 하시나, 잘 안 되고 있나, 이것을 보는 척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은 혈당이 좋아 보이는데 당화혈색소가 10% 있는 분은 결국에는 좀 소홀하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10%였던 게 오늘 10%였는데 내일 8%가 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모글로빈은 석 달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수치가 유지가 되니까, 관리를 잘해서 한 두 달, 석 달 뒤에 봤을 때 혈색소가 얼마나 바뀌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집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당뇨 관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혈당 관리를, 당화혈색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꼭지점 중에 하나가 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약물들 중에서도 혈당을 올라가게 만드는 약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스테로이드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눈에 귀에 이렇게 넣는 국소적으로 쓰는 스테로이드 말고, 먹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맞는 스테로이드는 급격하게 혈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인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요.
당뇨 역학이라는 거는 당뇨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갈수록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뇨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이고 65세에서는 10명 중 3명, 30%, 그러니까 3명에 1명이죠. 3명에 1명이 당뇨로 진단되어 있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라는 것이 당뇨의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남자는 31%, 여자는 19.7%, 20% 정도이고요. 남자는 30대에 이미 5명 중 1명이 당뇨이고 공복 혈당 장애가 나타나고 여자는 50대에 5명 중 1명이 공복 혈당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혈당 강화제, 그러니까 먹는 당뇨약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 당뇨에 있어서 치료 원칙은 환자별 개별화된 당뇨 치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뇨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당뇨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당뇨인들마다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모양새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식후가 높고 어떤 분들은 공복이 높고 어떤 분들은 계속 높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분 개별화된 당뇨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약물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환자의 혈당의 패턴 그리고 환자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대부분은 병용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병용요법은 2가지 이상의 약을 같이 쓰는 것을 말을 하고요. 당뇨약 모든 먹는 당뇨약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되는 1차 약제가 되는 약은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지금부터는 당뇨약 먹는 당뇨약들과 그 다음에 인슐린 같은 주사 당뇨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당뇨약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외국어로 적혀 있는 말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당뇨약들이 작용하는 그 기전에 따라서 작용하는 작동 원리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족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족보에 들어가는 약, 이 족보에 들어가는 약 이런 게 있는데 계열 느낌. 계열이죠. 네.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총 9가지 계열이 있거든요. 우리 당뇨약이라고 하는 것이 9가지 계열이 있고 먹는 게 7개고 주사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당뇨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마다 혈당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비구아나이드, 설포닐유레아, 메글리티나이드, 알파글루코시다제, 티아졸리딘, 디온, DPP4 저해제, SGLT2 저해제. 먹는 게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7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이 계열들이 각각이 작동하는 기전이 달라요. 작동 원리가 다르거든요. 일단 비구아나이드는 당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설포닐유레와 메글리티니드는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알파글루코시다제는 위장관에서 소장에서 혈관으로 당이 유입될 때에 그때에 그 경로를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끝난 당은 소장에서 결국에는 포도당으로까지 분해가 되어서 소화가 되어서 혈관으로 포도당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티아졸리딘 다이온 TZD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약이고 DPP4 저해제라는 것이 요즘 어떻게 보면 먹는 당뇨약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약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인크레틴, 서두에 인크레틴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적절하게 잘 작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약이 SGLT2 저해제라고 해서 이거는 신장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당이 우리 몸으로 재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해주는 작용을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기전을 갖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뇨약에 그러니까 약 이름도 있고 성분의 이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그 성분의 이름이 약간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보면 설포닐 유레아는 글리로 시작을 하게 되고 메글리티니드는 글리나이드로 끝나고 알파 글루코시다제는 보우즈로 끝나고 이렇게 성분명들의 이름을 보면 요게 공통되는 그 말이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도 이름을 보면 이게 무슨 계열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보고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상품명은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이게 약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공부하면서도 이게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려웠는데 평생을 드셔도 이게 상품명은 잘 알지만 성분명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 기회에 한번 보시면서 어디 성분에 좀 속하는지 이 약이 어떤 계열에 들어가는지 이게 어떤 작용으로 좀 하는지 요거를 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분도 요즘은 약의 상품명 옆에 관로에서 성분으로도 나오니까 내 약이 어디에 속한다라는 것을 요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자세하게 각 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워낙에 약의 종류가 많아서 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갈게요. 비구아나이드 계열에 속하는 것은 메트폴민이라고 합니다. 모든 당뇨인들에게서 첫 번째가 되는 먹는 약이거든요. 메트폴민은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하고 위장간에서 당의 흡수도 감소시키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주요 작용은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이 잘 작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약이라는 거죠. 1차 선택, 모든 당뇨인들에게 먹는 약을 줄 때 1차 선택이 되는 약제라는 겁니다. 이 약은요, 대부분의 당뇨인들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약에 있어서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위장관계 부작용이에요. 속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 가스가 차기도 하고 배가 부글거리기도 하고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제일 많이 나타나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하시고요. 보통 당뇨약은 식전에 드셔야 되거든요. 식전에 드시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먹는 당뇨약이 많은데 요즘은 안 그런 약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당뇨약은 식전에 드시게 되는데 이 메트폴민을 먹는데 너무 속이 불글거리고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면 식후 즉시에 드시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메트폴민은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때 비타민 B12, 비타민 B의 감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같이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트폴민 하면서 요즘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걸로 많이 강조가 되는 게 병원에 가서 CT나 MRI 찍으실 때 조영제 쓰시잖아요. 그 사진이 잘 보이게 하려고 맞는 주사가 있는데 이 조영제하고 메트폴민이 만나면 신장을 급격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만나면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영제 주사를 써야 되는 검사가 있기 전에는 48시간 전부터 메트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합니다. 미리 체크를 하거든요. 요즘은 병원들마다 거의 다 CT, MRI 조영제 예정되어 있으면 이분이 당뇨인이시다라고 하면 당뇨약 뭐 드세요라고 확인해서 메트폴민이 있으면 미리 중단을 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끝나고 48시간 후에 신기능을 평가해서 그때 괜찮으면 투여를 다시 하시도록 복용을 다시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메트폴민이 성분명이잖아요. 상품명으로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그 되게 다양한 네. 상품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글루코파지, 뭐 다이아백스, 글루파, 뭐 굉장히 다양한 상품명이 있는데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아마 글루코파지 뭐 이런 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아백스.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당뇨약 중에서는 두 가지 성분이 한 알에 들어있는 약들이 되게 많거든요. 워낙 많은 약의 종류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약들 이름 중에서 무슨 매트, 약 이름 끝에 뭐뭐 매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들은 메트폴민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먹는 약 이름에 무슨 매트가 들어가 있거나 글루코파지, 다이아백스 이런 약이 있으면 나는 메트폴민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포닐 유레아라는 건데요. 이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금은 쓰는 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제이기는 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혈당을 굉장히 빨리 떨어뜨려요. 아마릴, 디아미크롱 뭐 이런 약으로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금방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당은 잘 떨어뜨리는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혈당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약이기도 합니다.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작용으로서 저혈당도 많이 나타나는 약이라는 거죠. 주사로 맞는 인슐린 다음으로 저혈당을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약이 이 설포닐 유레아라는 계열의 약입니다. 그래서 설포닐 유레아계를 드시고 계신다면 저혈당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1세대 약물은 이제 없어지고 2세대 약물들을 쓰고 있는데 디아미크롱, 아마릴이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계열은 메글리티나이드라고 하는 계열인데 이거는 설포닐 유레아하고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이것도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포닐 유레아 바로 직전에 보셨는 아마릴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작용 시간이 짧아요. 금방 약효가 발현되고 금방 몸에서 사라지는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이고 그래서 작용 시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서 식후에 그 혈당이 직접적으로 많이 팍 치솟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메글리티나이드를 쓰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지금도 쓰이고 있는 약이고요. 상품병으로 봤을 때는 파스틱, 글루페스트, 노보넘 이런 약들이 이 계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식전 30분 이렇게 안 드리고 식전 15분, 식전 5분 이때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의 원리를 다 이해를 하면 언제 먹는지가 좀 더 잘 네.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보넘, 파스틱, 글루페스트 같은 약은 왜 밥 먹기 직전에 먹으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번째 먹는 약 계열은 티아졸리딘 다이온, TZD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메트폴민하고 비슷해요.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즉 인슐린이 더 일을 잘 하게끔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TZD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부종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붓는 거거든요. 붓는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약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건 병원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 계열의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이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체중 증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약은 액토스, 이거 많이 처방하거든요. 액토스, 듀비에 이런 약들이 이 계열에 속하게 됩니다. 용량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제라고 하는 이 계열에 속하는 먹는 당뇨약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당을 먹었을 때 소장까지 계속해서 소화가 되면서 내려가죠. 그래서 소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포도당까지 소화가 되거든요. 포도당이 마지막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쫙 소화가 되어서 마지막에 포도당으로 되게 되고 그 포도당이 이제 그 혈관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혈관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이제 혈당으로서 돌게 되는 건데 소장에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하고는 관계없이 인슐린과는 무관하게 작용을 하는 당뇨약입니다. 그래서 당이 조금 더 혈관으로 덜 들어가게 만드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를 좀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의 소화를 방해하는 약이라서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위장관계 부작용이 나타나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약간 더부룩하고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약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약을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다고 해서 소화제를 드시면 안 돼요. 그죠? 소화를 방해하는 약을 기껏 먹었는데 소화제를 드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열의 그 당뇨약을 드시면서 속이 더부룩하시다면 소화제를 드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속하는 약은 글루코바이, 베이슨 이런 약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여기까지 5가지의 우리가 종류를 살펴봤는데 이게 예전부터 써오던 5가지의 먹는 당뇨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당뇨약이 한번, 그러니까 당뇨약 치료가 한번 확 뭐라 하지? 대전환이 되는 시기가 세대 교체. 네. 대전환이 되는 시기가 여기서부터거든요. 뭐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냐? GLP-1, DPP-4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크레틴이에요. 인크레틴을 잘 작용을 하게 하면 혈당 조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먹는 당뇨약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 약이 등장을 하게 되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약들은 전부 다 인슐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들이었잖아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의 작용성을 높이고 그래서 인슐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작용으로서 혈당을 떨어뜨렸는데 이 약들이 혈당을 잘 떨어뜨리는 대신에 저혈당도 많이 일으켰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되면서 저혈당은 좀 덜 일어나게 만드는 약이 없을까라고 제약회사와 모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약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크레틴을 잘 보호를 하면 혈당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DPP4가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위장관에서는 이런 GLP-1이라고 이런 인크레틴들을 막 분비를 해내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혈당을 감소시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감소시키게 되는데 문제는 이 GLP-1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DPP4라고 하는 이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효소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GLP-1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효소라는 거죠. 이 방해하는 효소를 억제시키면 이걸 방해하면 이것이 살아서 여기까지 많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DPP4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에는 직접 작용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보호함으로써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 약은 결국에는 저혈당은 많이 일으키지 않으면서 당화혈색소는 많이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뇨약을 먹는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저혈당의 위험은 감소시키고 당화혈색소는 내려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약들이 굉장히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사약이고 뒤에는 먹는 약인데 이 GLP-1이라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주사약으로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약은 뭐 릭수미아, 빅토자, 트롤리시티 이런 약들이 있어요. 주사약으로서의 인크레틴이고요. DPP4 저해제라고 하는 이 먹는 약이 지금 제일 많이 처방되는 약인 것 같습니다. GLP-1의 활성을 연장시켜서 결국에는 혈당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저혈당 발생이 거의 없어요. 이 약은 당화혈색소는 잘 떨어뜨려 주지만 저혈당 발생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여기 기관지 감염이나 요로 감염의 우려가 조금은 있지만 저혈당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췌장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쓸 수 없어요. 유일하게요. DPP4는 무슨 글립틴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 무슨 글립틴이라는 말로 끝나는 성분명으로 여기에 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GLP-1 같은 경우에는 또 체중 감소시키는 그런 특징도 네. 있잖아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계열들에는 체중을 증가시키는 먹는 약도 많았는데 여기는 체중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이점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누비아, 가부스, 트라젠타, 제미글로, 네시나라고 해서 지금 테넬리아 그래서 지금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들이 이 계열에 거의 다 속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타글립틴 그리고 DPP-4 저해제라고 하는 이 당뇨약 먹는 당뇨약들은 식사하고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어요. 시타글립틴, 자누비아, 그 다음에 빌다글립틴, 가브스, 리나글립틴, 트라젠타 이런 약인데 리나글립틴은 또 그 DPP-4 저해제들 중에서 하루 한 번 먹어도 되고 신장 기능하고 관계없이 또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약 중에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SGLT2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신장에 있어요. SGLT2라고 하는 이게 신장에 있는 호르몬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뭐 물이건 영양소건 간에 음식을 먹으면 신장에서 여과를 하게 되고요. 우리 몸의 콩팥에서 여과를 하게 되고 여과를 하는 것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과 영양소는 다시 재흡수를 시킵니다. 우리 몸으로 재흡수를 시키고요. 정말 필요 없는 찌꺼기만 배설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재흡수를 시키게 되는데 이 재흡수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SGLT2라고 하는 건데 이걸 방해하면 재흡수가 안 되겠네. 이렇게 역발상을 한 거죠. 당뇨 환자들은 원래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할까?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역발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SGLT2라는 요기를 딱 차단을 해버리면 우리 몸으로 다시 포도당이 재흡수가 되지가 않고 배설이 되어버리니까 당이 좀 떨어지겠구나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배설을 유도하는 약이고요. 그래서 소변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약간 요로감염의 위험이 약간 있는 점은 있어요. 근데 이 약도 인슐린하고 무관하게 작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저혈당은 발생하지가 않고요. 체중이 약간 감소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혈당 강화 효과도 좋습니다. 다만 딱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탈수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못 써요. 고령이시거나 내가 탈수의 위험이 있다 이런 분 왜냐하면 소변으로 더 당이 많이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못 쓰고 신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도 좀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약은 포시가, 자디앙, 슈글렛 뭐 이런 상품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은 환자에게 처방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런 포시가, 자디앙은 당뇨뿐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감소시키고 있다는 논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점점 더 처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거는 정리한 건데요.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이 먹는 약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화면입니다. 메트폴민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하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설포닐유레아, 메글리티니드는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 알파글루코시다제, 그 당 소화 방해하는 약은 속이 더부러 갈 수가 있지만 소화제 드시지 말라는 말씀 드렸고요. TZD는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고 많이 부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DPP-4는 딱히 뭐 저혈당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췌장염의 위험이 살짝 있다라는 거고 SGLT2 마지막에 말씀드렸는 거는 포도당의 배설을 유도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증가하고 탈수 위험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병용요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병용요법을 하는 것은 서로 기전이 겹치지 않도록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이제 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병용요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환자의 혈당, 식전,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이것을 그 다음에 혈당이 움직이는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여서 적절하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처방해 드리는 것을 병용요법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용요법을 네, 2종, 계시죠. 3종 이렇게 많이 병용요법을 해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하에서 의사 선생님의 판단 하에 병용요법에 처방을 하여서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용요법이고요. 경구약제 종류들 이제 상품명 위주로 제가 마지막으로 써봤는데
지금 설포닐유리아 그 인슐린 분비를 많이 촉진하는 약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릴, 디아미크론 이런 게 있고, 메트폴민에는 글루코파지, 다이아백스 뭐 이런 거고요. 노보는 파스티클루페스트, 그다음에 알파글루코시다제는 아까 식중에 먹어야 되고 소화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약 글루코바이 베이슨,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DPP-4 억제제. 그래서 자누비아, 가브스, 트라젠타, 제미글로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TZD는 액토스하고 듀비에 말씀드렸고, SGLT2는 포시가, 자디앙, 슈글렛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복합제는 뭐냐면 두 가지의 성분을 하나로 맞춰 놓은 거. 한 알로 합쳐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알 먹어야 되는 약을 한 알로 줄여드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뭐 아마릴 M, 자누메트 뭐 이런 약들인데 약 이름에 무슨 메트 들어가 있는 거는 메트폴민이 들어가 있는 약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복합제는 메트폴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게 있죠. 네. 정말 많죠. 근데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진짜. 네. 그래서 조금 정리해 주시고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그럼 인슐린에 대해서는 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LP-1 아까 주사제는 트룰리시티가 요즘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교육에 있어서 이제 먹는 당뇨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당뇨약은 고혈당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갈수록 당뇨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에서부터 발병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당뇨는 앞서 들으셨던 의학 교육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하고 콜레스테롤까지 다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합병증을 조금 더 잘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하고 식이하고 약제는 트라이앵글의 세 꼭지점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뇨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질환이고 평생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 세 가지를 같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자의 그 혈당의 패턴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제를 선택을 하고 또 병용을 하고 해서 처방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인슐린에 있어서는 조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종류의 인슐린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속 시간에 따라서 되게 많이 구분을 하거든요.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이면 인슐린 요법을 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사실 인슐린이 먹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되면 쓰는 거다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아닙니다. 인슐린도 당뇨약의 9가지 계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9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라서 이 인슐린 요법이 그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의사의 판단하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치료가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인슐린을 드리고 있는데 인슐린은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요거는 인슐린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짚을게요. 인슐린을 아직 개봉을 안 하셨어요. 이거는 냉장고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은 너무 온도가 높지 않는 한은 실온에 두셔도 됩니다. 실온에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실온의 그 온도가 너무 높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이렇게 온도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차라리 냉장고 안에 두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인슐린 온도가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냉장고 안에 두시는 게 나은데, 보통의 실온인 경우에는 사용 중인 건 실온에 두셔도 되고요. 인슐린에 있어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걸 앞에 바늘 침을 끼우지 않고 뒤에를 돌리면 이 인슐린 펜이 고장이 납니다. 그죠? 뒤에 이제 인슐린 그 단위를 4단위, 8단위, 12단위 이런 걸 돌리실 때 그 돌리는 다이아를 앞에 침을 안 꽂고 다이아를 돌려버리면 이 인슐린 펜이 부서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침 꽂고 돌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냉장 보관하시고 있다가 개봉을 하시는 인슐린만 실온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인슐린을 개봉을 하셨을 때는 제일 처음에는 한번
내 몸에 맞는 거 말고 그냥 공중으로 한번 쏴보시라는 거죠. 제대로 인슐린 펜이 작동을 하는지 제일 처음에 개봉을 하셨을 때만 내 몸에 맞는 거 말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이얼 돌려서 그냥 공중으로 인슐린을 뿜어보셔서 잘 나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을 주사하는 것은 피하 지방이 많은 부위라서 복부, 허벅지 이런 곳에 피하 주사를 하게 되죠. 주사 바늘을 끼우고 다이아를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급격할 때는 오히려 온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피하 주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피하에 이제 주사를 찌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빼시면 안 돼요. 찌르고 난 다음에 바로 빼시면 인슐린 펜 안으로 혈액이 역류합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하의 주사로 이렇게 찌르시고 난 다음에는 한 5초 정도 그 상태로 있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빼주셔야 인슐린 그 약제가 내 몸으로 잘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펜으로 역류하지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이 많다 하셔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가운데 질문 네. 먼저 주셔가지고 네. 네네. 네. 당뇨의 중요한 그 테스트가 이제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화혈색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복혈당, 식후혈당은 별로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화혈색소가 6 미만으로 3개월 간격으로 체크했을 때 쭉 유지가 된다면은 당뇨약을 끊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 당뇨약을 처방할 때 기준을 당화혈색소의 기준을 두고 약을 처방해 주시는지 공복혈당 한 분을 재보고 아 당이 있네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거든요. 올해 처음 건강검진에서 이게 당뇨를 해보더니 134가 나왔어요. 근데 당뇨가 있다고 약을 처방해 줬어요. 이름이 뭔가 지누메트 XRS 방정 뭐 좀 이름도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저 네. 혈색소가 6 미만으로 질문이 많으셨어요. 네, 떨어졌을 때는 그것을 네. 쭉 몇 차례 해보고 네. 계속 6 미만으로 유지가 되면 이건 당뇨가 치료가 됐다 해서 끊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하고 네. 저 공복혈당, 식후혈당은 이렇게 체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 처방하는 네.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더라고. 약이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별로 저게 심하지 않으니까 약한 걸로 처방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분별을 하는지 기준이 네, 어머니 제가 저 질문 알아들었습니다. 네. 식전혈당, 식후혈당 체크하시는 거 필요하고 당화혈색소만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하루에 일중에 변동하는 혈당은 식전혈당, 식후혈당으로서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집에서도 주기적으로 뭐 매일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틀에 한 번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집에서도 그 순간적으로 손가락 끝 찔러서 하는 그 혈당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당화혈색소는 그렇게 자주 검사하지 않거든요. 어머니 한 2달,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당화혈색소는 이분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의사는 몇 달에 한 번 그냥 만나요. 그죠? 뭐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 만나는데 내가 이 당뇨 환자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약제라든가 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하셨나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게 당화혈색소라 말씀드렸고 당화혈색소의 수치를 보면 이분이 계속해서 꾸준히 치료를 잘 하신 건가 조절을 유지 관리를 잘 하셨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의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2가지가 다 필요하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약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식전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를 모두 참고해서 드립니다. 당화혈색소만 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당화혈색소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결국에는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과 결국에는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 가능성 이런 것이 더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주기적으로 꼭 체크를 하는 거고, 잘 조절이 되는가 하는 거는 식전 식후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둘 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씩 질문 답변 드릴게요. 어머니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당뇨 그러면 수치가 잘 조절이 되면 당뇨약을 끊어도 되나요? 그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부분인데, 잘 조절이 되면 약의 개수를 줄여드리고 약의 용량을 줄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3가지 약을 드셔야지만 조절이 되던 것이 내가 잘 조절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1가지 약만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정말 잘 조절이 되면 약을 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약을 완전히 끊는 케이스는 제가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약을 이만큼 드셔야지만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는 요만큼만 쓰고도 조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의 종류, 개수, 그리고 그 약 안에서의 용량은 당화혈색소 수치와 혈당을 손가락 끝 찔러서 하는 혈당 수치를 모두 보고 고려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드리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당화혈색소가 좀 더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네.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맞지만,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하는 우스갯소리로 손가락 끝 찔러서 하는 이 혈당 검사는 쪽지 시험이고 네. 당화혈색소는 중간기말고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쪽지 시험도 필요하고 중간고사도 필요해요. 그때그때 혈당도 네, 확인이 그때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목적이 우리가 이 가르친 걸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잘 이해하는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잘 꾸준히 공부를 했는가도 선생은 이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누메트 XR이라는 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DPP4 저해제에 속하는 약인데 저혈당일 가능성을 거의 없애면서 당화혈색소를 잘 떨어뜨리는 약이라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자누메트 XR도 여러 가지 용량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 드시는 약은, 예, 그래서 그 약은 이제 좀 그 자누메트 XR 중에서도 낮은 용량에 속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 약 한 알에 2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먹는데 좀 편리하시도록 만들어 놓은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네. 그러면 많이 있는데요. 되게 딱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네. 빠른 속도로 한번 질문을 한번 답을 해드려 볼게요. 약 복용 시간은요. 당뇨약의 약 복용 시간은 식전 30분이 기본이지만 약에 따라서는 식전 즉시, 식후 즉시, 식후에 드시는 약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식후 30분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위드밀이다. 식전 30분이 기본이고 약에 따라서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식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뇨약은 식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당뇨약을 먹으면서 혹시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가 있을까요? 딱히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은 먹지 않고 다른 어떤 민간요법, 어떤 다른 영양제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오히려 이것은 버려두고 저것만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 뭐 돼지 감자가 되기도 했다가 뭐 크릴 오일이 되기도 했다가 뭐 많잖아요. 그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제가 제일 기본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당화혈색소 수치는 6.5%부터를 당뇨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하로 수치를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이 얼른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약학교육 시간은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준비해주신 선생님과 강연 열심히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